다발고추장 한우 및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순 전남대 병원에서 다발고추장 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준 교수입니다. 작년 한국혈액암협회 공개 강좌에 이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렇게 웹비나를 통해서나마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논의할 주제는 다발고추장의 조혈모습 이식인데 궁금하신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폭넓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먼저 강의를 하고 그 후에 보내주신 것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발고추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미 다발을 알고 계시겠지만은 다발고추장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골수에서 다발고추장 세포, 이걸 다른 말로 악성 형질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질세포는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악성 형질세포 다발고추장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단백질, 즉 우리가 M단백을 말하는 거죠. M단백을 혈액이나 요에 보이는 그런 세포를 악성 형질세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골수는 피를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성 형질세포가 골수에서 증식을 하면은 빈혈이 생긴다거나 출혈 경향이 있고, 골수는 뼈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뼈 주위를 침범을 하면은 뼈에 통증이 오고 뼈가 약해진다든가, 거기서 칼슘이 분비돼서 고칼슘 열증이 생긴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런 M단백이 소변으로 이렇게 배출되면서 신장이 손상이 되면은 심부전이 발생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이 단백질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면역력이 저하돼서 감염 초래하는 이런 질환이 다발고추장이라 하는데, 영어로 이것을 약자로 CRAP 이렇게 해서 클랩이라고 하는 증상을 말하는 게 있습니다. 크랩이라는 것은 우리 영어로 개를 말하잖아요. 개. 그래서 이 다발고추장 환자들이 이런 개를 보이는 이런 증상을 보일 때 저희들이 치료를 해야 되는 다발고추장이 됐고, 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 환자들을 우리가 무증상 다발고추장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증상 다발고추장이라고 용어를 붙였는데, 지금은 그런 용어를 붙이지 않고 그냥 다발고추장 하면은 증상이 있는 다발고추장, 증상이 없는 다발고추장은 무증상 다발고추장, 영어는 smoldering multiple myelom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발고추장 치료제의 발전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약제들이 60년대부터 개발된 약제고, 오늘 제가 이제 쭉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내용은 자가조혈모습의 이식인데, 80년대부터 계속 시행되고 왔던 자재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0년대 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약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크게 우리 보르테조미를 비롯한 프로테아좀 억제제가 한 근간을 이루고 있고, 탈리도마이드, 메날리도마이드, 포말리도마이드를 비롯한 면역 조절제가 있겠습니다. 이런 신약들을 우리가 크게 세대별로 나누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건 보르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메날리도마이드, 카필조밉 이런 약들은 현재 다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포말리도마이드까지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약들, 우리나라도 곧 이제 3월부터 급여가 돼서 쓸 수 있는 익사조밉, 민나로라는 그런 약제가 있고, 다라투무맵은 항체 치료제죠. 다달렉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4차 치료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약제, 오늘 질의응답에도 시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카티세포 치료제가 있고, 면역치료제가 또 다른 우리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임상 연구 중인 약제는 멜플루펜이라는 약제가 있고요. 또 셀리넥소, 베네토클렉스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셀리넥소는 우리가 제약회사에 신청을 해서 우상으로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신약은 이중 특이 항체 약물 복합체 등이 지금 새로운 약제로 임상시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약제들이 현재 우리의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약제 개발에 힘입어서 다발고추장의 생존이 급격히 향상이 되었고, 왼쪽에 보시는 이것은 애국 데이터가 되겠네요. 90년대부터 해서
5년, 10년 그 후로 급격히 생존율이 향상이 됐고요. 신약이 많이 도입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데이터인데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 새로운 약들이 많이 이제 10년부터 또 네랄리도마이드 사용이 됐었죠. 그러면서 우리 생존율이 급격히 향상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거는 저희 기관의 데이터인데 저희들이 더 업데이트를 해서 보시면은 2008년까지, 2014년까지, 2015년부터 16년 진단되신 분들은 아직 중환값이 도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이렇게 찾아서 다발골수성 생존 기간을 보시면은 보통 6년 내로 되어 있는데 저는 현재 진단되어 오신 분들, 현재 진단되어 오신 분들이 과연 몇 년을 살 것인지 저는 투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살지. 왜 알 수가 없느냐면 새로운 약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우리가 그 약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살지를 모르고 충분히 오래 살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배경에는 이런 저희 기관은 특히 이제 이 신약에 대한 임상 연구를 아주 많이 시행하는 기관인데 우리가 분석을 해서 보니까 무려 전체 환자 중에 47% 환자들이 임상 연구에 참여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임상 연구의 중요성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신약이나 임상 연구가 정말 생존 향상을 가져오는지 저희들이 분석을 한 적이 있고 이 결과를 작년 혈액학회 세미나에서 다시 말씀드린 바 있는데 또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애국 데이터인데요. 애국에서도 신약을 투여하지 않는 환자, 신약을 투여한 환자가 훨씬 더 오래 생존됨을 알 수가 있고 이건 저희 우리나라의 주 세계 우리 대학을 비롯한 세계 기관의 발표 자료인데 임상 연구에 참여했던 분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분에 비해서 중앙 생존 기간이 1년 이상 더 연장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약제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여기에 적응증이 된다면 참여를 하는 것을 공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치료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치료편은 이게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국제 다발골수종 공고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래쪽에 보면 IMWG라는 것이 있는데 국제 다발골수종 워킹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우리 대통령들이 서밋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각 나라에서 몇 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올해의 치료에 가입 공고안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주로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런 기준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 환자분들은 이식이 가능한지, 이식이 불가능한지에 따라서 치료법이 약간 다르겠죠. 그래서 이식 가능 분들은 지금 현재 공고되고 있는 그런 약제는 우리 VRD 요법이 공고가 되고 있는데 V는 우리 보르테조밋, 네랄리도마이드, 덱사메사손 4주기를 공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임상 연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르테조밋, 탈리도마이드, 덱사메사손, 보르테조밋, 사이클로포스파이드, 덱사메사손 4주기 요법을 시행을 하고 그리고 공고는 자가 이식을 공고를 하고 있고 그 후에 유지요법, 표준 연구는 네랄리도마이드, 고위험군은 보르테조밋 유지요법을 공고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자가이식을 늦게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1차적으로는 조혈모세포를 채집을 하고 보관을 한 후에 외국에서는 공고요법을 하겠습니다. 공고요법을 1차 요법에 했던 것을 한 번 더 하고 다지는 거죠. 다지는 건. 그 후에 약한 약의 유지요법을 하고 만약에 환자가 문제가 되면은 그 후에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것들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이식군 환자들에 있어서는 국외에서는 이런 보르테조밋, 네랄리도마이드, 덱사메사손이나 하고 네랄리도마이드 유지요법을 하고 공고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보르테조밋, 멜팔람, 프레드니선 9주기 요법을 표준요법으로 하고 있고 또 네랄리도마이드, 덱사메사손을
환자가 재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여한 이 두 가지가 표준요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여기 제시하고 있는 VRD요법, DRD는 다라투무밥, 다달렉스 멜라니도 덱사메타손 요법이 향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저혈모세포 이식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혈모세포는 진단이 된 다발굴수증 환자분들이 1차 요법을 받는 거죠. 우리나라는 보르테제믹 탈리도마이 덱사메사손을 받거나 임상 연구로 보르테제믹 메랄리도마이 덱사메사손 요법을 받은 후 보편적으로 4 내지 6주기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4주기를 하고 자가 저혈모세포를 채집을 합니다. 채집을 해서 이걸 냉동 보관을 해놓고요. 예? 그 후에 필요하면은 2주기 치료를 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저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거죠. 저혈모세포 이식은 우리가 환자의 암 치료를 강하게 하는 거죠. 강하게 하는 고용량 항암 치료를 하고 그 후에 보관했던 저혈모세포를 해동을 해서 녹인단 말이죠. 녹여서 환자한테 정맥으로 주사를 하면은 그것이 혈액으로 떠돌아다니다가 골수로 찾아갑니다. 골수로 찾아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호밍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우리 호밍이라는 것은 우리가 귀소 본능이 있잖아요. 연어도 귀소 본능이 있는 것처럼 저혈모세포로 골수로 이렇게 찾아가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생착이 돼서 거기서 저혈모세포에서 혈액을 이렇게 생성을 하는데 중성구가 회복이 되고 혈소판이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착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저혈모세포 이식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만약에 환자가 이제 퇴원을 해서 일반적으로 반응 평가를 합니다. 한 4 내지 6주 정도의 반응 평가를 해서 이 환자를 공고요법을 하십니다. 더 다질 것인지, 약하게 유지요법을 할 것인지, 관찰을 할 것인지 이 셋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현재는 불행히도 그 유지요법이 급여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유지요법을 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식이 끝나면은 그 후에 이식 후 관리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감염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좀 봐보겠습니다. 먼저 말초혈액 저혈모세포를 채집을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저혈모세포는 골수에 있는 거죠. 골수에 과거에는 90년도에는 골수에서 저혈모세포를 전부 다 채집을 했습니다. 골수에서. 예. 그래서 저혈모세포를 채집할 때 골수에서 한 1000cc 정도를 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자들이 힘들죠. 그러나 이제 우리 기술이 발전해서 골수에 있는 저혈모세포를 말초 혈액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것을 가동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저혈모세포를 골수에서 말초 혈액으로 가동화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이 용어를 아주 익숙할 겁니다. GCSF, 우리말로는 호중구 집락 생성 촉진 인자란 말인데 말 자체로 이 말하면 골수에서 저혈모세포가 막 생기도록 강력하게 자극하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항암제를 쓰는 거죠. 항암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나 에토포사이드 그런 항암제를 쓰면은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 후에 10일 전후로 해서 우리 백혈구가 말초 혈액에서 쭉 떨어지겠습니다. 골수가 억제가 된다는 거죠. 그 시기 때 이 GCSF를 같이 써서 빨리 회복을 시키는 거죠. 빨리 회복시키면은 이게 골수가 억제됐다가 회복을 하면서 골수에 있는 저혈모세포가 말초 혈액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이쪽에 보이는 이 기계를 이용해서 이 성분 채집을 합니다. 성분 채집을 한다는 말은 우리 몸은 백혈구, 우리 적혈구 혈소판이 있고 백혈구에서도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저혈모세포가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우리 단핵구라는 게 있어요. 핵이 하나인 그런 세포들만 성분 채집하고 나머지는 다 몸에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는 것을 서너 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저혈모세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을
어떤 사람은 잘 나온 사람은 하루만 해도 되는 것이고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은 4일, 5일까지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2, 3일이면 대부분 잘 채집이 됩니다. 그러나 간혹 채집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채집이 안 되는 분들은 또 우리 프레릭사퍼라는 그런 약재를 쓰면은 이 채집이 안 되는 분들이 채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날 우리가 채집을 해봐가지고 채집이 불량하다 하면은 그때 이 약재를 쓰고 이튿날 또 쓰고 3일, 2, 3일째 채집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채집이 잘 되는 거죠. 그러면 저혈모습을 채집을 하면은 이걸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나중에 써야 되기 때문에 냉동 보관을 하는 거죠. 냉동 보관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질소 탱크가 계략적으로 마이너스 180도씨 그 이하죠. 더 낮은 온도에서 그런데 이 세포를 질소 탱크 마이너스 180도 이하에 급격히 넣으면 세포가 죽어버리죠. 죽어버리기 때문에 죽지 않게끔 세포 보호제와 섞어서 DMSO라는 물질을 같이 섞거든요. 섞어서 세포가 저혈모세포가 죽지 않도록 이렇게 잘 보호를 하고 이것을 냉동 보관 백에 나누어서 이 질소 탱크 내에 보관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10년 이상 보관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진단되어 오신 분들이 제일 먼저 질의하신 것이 저혈모습 이식을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이 가장 큰 화두가 되겠습니다. 저혈모습을 이식을 해야 되는가? 그건 이미 90년대 때 검증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1996년도에 자가 저혈모습 세포 이식을 한 군과 하지 않았던 곳에서 현저하게 생존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데이터인데 이 보시면은 저혈모세포 이식을 받았던 분, 지금 우리는 65세 이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약간 또 급여가 바뀌었지만은 65세 이하 분들에서 저혈모세포 받으셨던 분과 받지 않았던 분 보면은 생존 기간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은 저혈모세포 이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혈모세포 이식은 과거에는 65세에 급여가 됐는데 2019년 9월 달부터 이것이 70세 미만으로 이렇게 상향이 됐어요, 나이가. 그러면 저혈모습 이식을 하는데 연령이 중요합니까? 예?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연령에 따라서 크게 성적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저혈모습 이식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인자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는 급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70세 미만 되신 분들은 저혈모습을 해야 되는 그런 적응증이 되겠죠. 그러면 그 연령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분을 다 저혈모습 이식을 할 것인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70세 이하 되신 분이라도 이 저혈모습 이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질환이 있어서 몸이 약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동반 질환이 같이 있다던가. 또 두 번째는 우리 그 똑같은 65세 되신 분들도 정말 젊은 65세가 있으시고 정말 아주 힘들어서 마치 75세 같은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체 활동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체 활동도. 또 실제적으로는 이 저혈모습 이식을 할 때 1차 치료를 했을 때 1차 치료를 하고 모든 환자를 이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치료를 했을 때 부분 반응 이상을 가져온 그런 환자분들에 대해서 저혈모습 이식을 하고 1차 요법을 했는데 부분 반응 이상을 가져야지 않았다 하면은 바로 이식을 하지 않고 2차 요법을 해서 이 질환을 떨친 후에 저혈모습 이식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동반 질환이나 신체 활동도, 이전 치료에 대한 그런 항암 제한 감수성 그런 것들이 저혈모습 이식의 선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 인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혈모습 이식을 할 때 우리는 흔히 저혈모습 이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이식 전에 치료하는 전처치료법이 중요한 거죠. 전처치료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고용량 항암 치료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환자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1차 요법으로 오시면 뭐 보르테즘이 탈리도바이 덱사메사 그것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항암제는 아니겠어요. 표적 치료제, 면역 조절제, 호르몬제인데
환자분 하는 분들에게 알아먹기 쉽게 그냥 항암제라고 그렇게 용어를 하는데 실제는 항암제는 아니죠. 실제 항암제라는 우리가 그런 기준에 속하는 것은 이 다른 고형암에서 항암 치료가 우리가 그 머리가 빠진다거나 힘든 그 항암제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용량 항암 치료는 일반적인 항암 치료보다 4배, 4배에서 6배 정도의 아주 고용량, 용량을 아주 높인 항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상적인 항암 치료를 하면은 골수가 억제가 됐다가 한 10일이 지나면서 회복을 하는데 고용량 항암 치료를 하면은 골수가 완전히 파괴돼서 회복을 못하는 거죠.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이 조혈모세포를 우리가 이미 채집했던 조혈모세포를 우리가 넣어줘서 그것이 생착이 돼서 회복을 하게끔 하는 것이 조혈모습 이식인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용량 항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량 항암 치료에 큰 근간을 이루고 있는 약제는 멜팔란이라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멜팔란이라는 약제가 있고 또 다른 것은 부설판이라는 약제가 있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전처치 요법은 멜팔란 단독 요법을 쓰거나 부설판, 멜팔란 병합요법을 많이 씁니다. 불과 한 2, 3년 전에 이 부설 멜팔란이라는 약제가 외국에서 수입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한시적으로.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이 부설판과 티오테파를 병합해서 쓴다거나 부설판과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병합해서 이렇게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했을 때 여기과 큰 치료 성적은 유의하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설판 멜팔란을 사용하게 있고 또 환자가 재발을 했던 환자, 1차 자가 조혈모습 이식으로 재발을 했던 환자들은 좀 더 강력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잼시타빈을 추가로 한다든가 벤다무스틴이라는 그런 항암제를 같이 쓴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제 아직은 그러지 않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아마 추후에는 조혈모습 이식 대신에 카티 세라피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임상 연구가 결과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임상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처치료법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량 멜팔란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세포 면적당 200mg을 주는 거죠. 이틀에 나눠서 이렇게 주는 거 있는데 이제 그 주는 기준은 환자가 적정한 연령이고 또 신체 활동도 좋고 그리고 다른 신기능이나 심장이나 폐기능, 간 기능이 정상이 있는 환자들은 전체 용량을 주고 만약에 이런 신체 활동도가 낮다거나 신기능이 장애가 있다거나 심장이나 폐기능, 간 기능이 약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용량을 좀 낮추어서 체포면도 140을 주겠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 외국에서는 나이 70세 이하는 이렇게 다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급여가 실제 이제 65세부터 70세까지 확대가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실제로 이 나이에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체력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저렇게 해서 옳은지 저희들이 검증을 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서 정말 신체 활동도가 좋으신 분들은 전체 영향을 두고 또 나이가 좀 애매한 나이에 있지만은 실장도 적은 분들은 감량해서 이렇게 투여하는 그런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멜팔란 멜 200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것을 오랫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이것을 좀 더 개선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연구들이 이제 나왔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부설판과 멜팔란을 병합한 요법. 이것이 이제 스페인 그룹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개를 병합해서 치료를 하면은 멜팔란 단독보다 우리 무진행 생존율이 더 현저하게 좀 높더라. 전체 생존율의 차이 없죠. 무진 생존이 좀 높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우리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한국다발구조연구회 대부분의 대학에서 참여를 해서 이 연구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부설판을 한 3일 주고 멜팔란이라는 약제를 이틀 주 후에 그 다음에 하루 쉬었다가 조혈모습 이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혈모습 이식을
받으면은 환자분이 어느 정도 힘들까 하는 것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생착이죠. 생착이라는 것은 중성구와 혈소판이 회복하는 기간. 보편적으로 한 10일 내면 회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전체적으로 항암제 투여하는 기간, 또 회복 기간, 그리고 약간 몸을 추스리는 기간 하면은 병원에 일반적으로 체류하는 그런 일이 한 24일 내로 병원에 체류를 합니다. 빠른 분들은 17일 정도. 회복을 못 하신 분들은 더 오래 하지만. 그러나 이런 치료를 했을 때 이제 저혈압 이식을 받아보신 분들이 다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감염이죠. 감염이 연관되고 특히 점막염이 많이 나오거든요. 입이 열고 또 어떤 분들은 장이 열어서 설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것도 멜팔라이라는 약제가 주로 이 점막염을 많이 유발을 하고 그리고 부설판이라는 약제는 간 기능에 약간 장애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다지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99명의 환자분들을 다 치료를 해서 봤을 때 이걸로 인해서 치료 관련해서 사망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실제로 저혈모습 이식을 하면은 어느 정도 효과적일지. 저혈모습 이식하기 전, 그러니까 1차 요법을 하는 거죠. 4주기에서 6주기 1차 요법을 했을 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요법, 보르타지미 탈리도마이드 덱사메사손이나 보르타지미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 덱사메사손 요법을 했을 때 환자들이 실제로 대부분이 부분 반응 이상을 가져오죠. 93% 이분들은 93% 가져왔는데 그러나 저희들한테 중요한 것은 깊은 반응이 중요했어요. 완전 반응. M단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아주 완전 반응이라고 하고 M단백이 90% 이상 떨어진 경우 영어로 제가 VGPR이라고 해놨는데 우리말로 하면 아주 좋은 부분 반응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 아주 좋은 부분 반응 이상을 유도를 해야 환자분이 장기간 생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가이식 전에 이런 분들이 한 52% 정도로 도달을 했다면 이식을 하고 나서 치료 효과가 급격히 상승되는 거죠. 완전 반응이 43%, 우리 아주 좋은 부분 반응이 70% 이상 환자분들이 아주 여기에 저혈모습 이식의 효과가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아까 서두에 보셨다시피 저혈모습 이식을 받으신 분과 받지 않는 분들의 생존율에 차이가 있는 것이 치료 효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혈모습 이식을 했을 때 환우분들이 약간 항상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어요. 혼란스러운 면이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저혈모습 이식을 백혈병이나 림프종, 혈액암에서 많이 쓰고 우리 다발고시증후 하잖아요. 림프종이나 백혈병의 그런 저혈모습 이식의 목표는 완치가 되죠. 완치. 예? 그러면 우리는 다발고시증은 완치를 시키면 좋겠지만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생존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자체가 다 완전히 뿌리 뽑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기도 그래서 환우분들이 왜 나는 저혈모습을 이식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재발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저혈모습 이식을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저혈모습 이식을 받지 않았다면 더 빨리 재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요법은 평균 27개월, 2년이 좀 지나면은 한 절반의 환자에서 재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많은 환자들이 그 사이에 생존율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멜팔란을 단독으로 치료받은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크게 아까 제가 멜팔란을 200을 쓰거나 부설판 멜팔란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작년에 두 가지 연구를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렇게 큰 생착률이나 감염, 점막염 그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 약간 아무래도 부설판 멜팔란이 약간 더 강합니다. 더 강해서 환자분들이 점막염이 약간 높다든가 감염 지수가 약간 높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힘든 면이 좀 있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치료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일반적인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멜팔란을 주거나 부설판 멜팔란을 주거나 큰 차이는 없는데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확실히 부설판 멜팔란과 같은
더 약간 더 강한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생존율이 좀 높음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는 우리가 저혈모습 이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지금 강의를 했고, 그 중요한 인자는 환자의 신체 활동도나 동반 질환 유무가 중요해서 아주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죠? 앞으로는 새로운 약, 제가 신약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 이 신약 시대에도 저혈모습 이식이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검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 검증하고 큰 연구가 몇 가지 있는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주면은, 그 외국에서는 레날리도마이드, 보로테르미, 덱사메사손 이것을 1차 요법을 하고 조혈모세포를 채집을 하고 한 군은 이식을 하는 거죠. 지금처럼 이식을 하고 공고요법을 하고 유지요법을 하는 그런 현재 외국에서 하고 있는 치료 방식을 하고, 또 한 군에서는 이식을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조혈모세포를 일단 채집을 하고 공고요법과 유지요법을 해서 이런 신약 시대에도, 새로운 약제를 사용하는 시대에도 마치 우리가 저혈모습 이식을 해야 되는지 검증을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신약 시대에도 저혈모세포 이식을 하신 분들이 여전히 생존율이 아주 높은 거죠. 무진행 생존율이 50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이식을 하지 않았던 36개월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레날리도마이드, 보르타졸미, 덱사메사손을 1차 약제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승인은 되어 있습니다. 승인은 되어 있기 때문에 비급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승인은 되어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현재 한국다발고시연구회에서는 이것을 보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상 연구를 만들어서 지금 몇몇 환자들에서는 이 치료 요법을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확실히 이런 치료를 해서 자가이식을 했을 때 무려 50개월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신약을 사용하지 않고 공고요법도 하지 않고 유지요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보면 27개월 정도 되겠죠. 거의 한 2배 이상 생존이 증진시킬 수 있고, 이런 신약을 사용했던 분들이 왜 이렇게 무진행 생존율이 기냐 하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B20군에 비해서 치료에 대한 반응률이 아주 더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정리를 하자면은, 새로운 약제가 나오더라도 여전히 자가 저혈모습 이식이 표준치료법이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는 이식을 우리가 한 번을 하신 분도 있고 연속해서 2번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2번에 이어서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을 이식을 2번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이 논문을 근거로 하거든요. 2003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우리가 저혈모스 이식을 했는데 환자분들이 VGPR 이상, 그러니까 아주 좋은 부분 반응, N단백이 90% 이상 감소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 보이는 환자들은 이식을 한 번만 해도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환자들에서 바로 연달아서 또 이식을 했을 때 치료 성적을 아주 높일 수 있다. 그런 것이 이 논문의 주 것이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이 논문이 나온 후로 많은 기관에서 바로 어떤 환자분은 이식을 바로 이렇게 2번씩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저녁 이식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이라면은 사실 잘 2번째 이식을 연달아서 안 하려는 것이 힘들어서,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앞으로 약들이 계속 좋아지고 유지요법도 좀 만약에 되고 좋아진다면은 이런 시대에도 연달아서 이식이 필요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째 이식을 할 때 힘들어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기관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환자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새로 진단받으신 분들이 1차 요법을 하고 이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또 시간이 가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진행을 한 그런 환자분, 그런 분들에서도 또 이식을 가능한지, 우리가 2차 이식이 가능한지
분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에서는 1차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2차 요법을 한다면 3차 요법을 해서 질환을 떨쳐야 되는 거죠. 떨친 후에 다시 한번 이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시 이식을 했던 분들이 이식을 하지 않았던 분에 비해서 생존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분들 다 아니야.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1차 이식을 하고 환자분들이 시간이 강할 때 또 재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재발할 수가 있는데 빨리 재발을 하신 분도 있고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재발을 하신 분도 있는 거죠. 빨리 재발을 한다면 질환이 약간 강하다는 것이고 서서히 재발하는 질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치료를 했을 때 또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서서히 재발하신 분들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차 저혈모스 이식 후에 적어도 12개월 또는 18개월 이상, 1년 반 이상 그 이후에 재발하신 분들은 다시 2차 요법을 하고 그런 분들한테 2차 저혈모습 이식을 시행했을 때 훨씬 치료 성적이 높다. 그래서 지금 공고되고 있는 것은 이런 분들한테 2차 저혈모습 이식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종 저혈모습 이식이죠. 우리 백혈병이나 한 것들은 다 대부분 동종 저혈모습 이식을 많이 하잖아요. 예, 다발고추종은 자가이식만 이렇게 강조하는지, 동종 저혈모습 이식을 하지 않았는지, 예? 다발고추종도 동종 저혈모습 이식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많이 했는데 다발고추종을 1차 치료로 또 동종 저혈모습 이식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가이식도 하고 바로 연달아서 동종 저혈모습 이식을 한다든가.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발고추종 환자분들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어서 실제로 이제 동종 저혈모습 이식을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은 치료 효과가 높아요. 확실히. 예? 우리가 다른 사람 거에 저혈모습부가 들어가면은 그것이 또 암세포도 죽이는 그런 역할도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항골수정 효과라고 해서 치료 효과는 높은데 문제는 치료 관련 사망률이 높다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벼룩을 작게 초가상가를 태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망률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20대인데 숙주 반응이나 감염병 그리고 또 보고자마다 또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치료해서 아주 성적이 좋다. 어떤 사람은 별로 이득이 없다.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는 동종 저혈모습 이식을 1차 치료로 공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고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예, 반드시 이게 해서 하셔야 되는 분들이 뭐냐면은 젊으신 분들. 우리 3, 40대 있잖아요. 3, 40대 환자들 아주 그런 고위험군이 있어요. 뭐 이렇게 염색체가 안 좋은다든가. 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임상연구 관점에서 이 동종 저혈모습 이식을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또 재발을 해서 2차, 3차 이렇게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동종 저혈모습 이식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사실 우리나라도 많이 했어요. 2000년도, 다른 새로운 약제들이 없었을 때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동종 저혈모습 이식을 했는데 상당히 저희가 기대했던 성적을 많이 얻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애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치료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한정적으로 전신 상태가 좋은 젊은 환자들에게서는 동종 저혈모습 이식을 임상 연구 관점에서 수행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말은 수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꼭 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그것은 환자와 의료진이 서로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식 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가 저혈모습 이식 후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식을 하면 새로 씨를 뿌리잖아요. 새로 씨를 뿌리면은 다시 거기에서 저혈모세포로부터 혈액세포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또 면역세포도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능이 회복되어 가는 시기가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면은 회복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시간 동안에 무균 음식 섭취를 공고를 하고 있고 면역력이 완전히 회복되는 기간까지는 한 6개월 정도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그 사이까지는 우리가 실제
여기 뭐 보르타졸음을 투여한다거나 다른 치료를 할 때 카필조맥도 마찬가지로 대상포진 예방약을 먹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대상포진 예방약을 먹여야 되고, 또 우리나라는 비형 감염이 많이 있죠. 그래서 비형 감염이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형 감염에 대한 그런 치료제를 예방 목적으로 투여를 하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1년을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환자분들은 또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치료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들은 끊기가 어렵고 또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기간이 길죠. 또 이제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의외로 자기도 모르게 결핵을 이렇게 내재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복결핵이라 하는데, 우리가 9개월 약제를 먹는다든가 또 약제를 여러 가지 병합해서 단축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력이 완전히 회복된 6개월 이후는 우리 어린애들 예방접종 하잖아요. 그 예방접종 같은 것처럼 예방접종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 예방접종이 필요로 하는데, 이 예방접종 스케줄은 각 기관마다 약간 다르겠습니다. 다른데 이건 이제 저희 병원 스케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환자분들이 조현무 이식을 받으면은 감염내과 전문의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이 스케줄, 폐렴 예방접종, 독감은 매년 해야 돼요. 그 해에 맞춰서. 또 B형 간염이 항체가 안 생기신 분 접종을 한다가 A형 간염 항체라다 헤모필리스, 우리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에 그런 예방 접종을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빼먹은 것이 있는데, 간혹 이제 실제로 우린 이제 질환이 앓기 전에 의외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 환자들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생백신이에요. 생백신. 그러니까 면역력이 괜찮으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정상입니다. 우리 환자분처럼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생백신이기 때문에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약제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 환자분들이 완전 반응이 도달하고 그 기간이 상당히 지속돼서 괜찮으신 분들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전문의와 상의를 하신 후에 맞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한 것을 이 한 슬라이드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다발고시종 조혈모세포 이식 웹비나의 이제 최종 정리 메시지가 되겠는데, 자가 이식에 가능한 어떤 분들이 가능한지, 우리나라에서 70세 미만이면서 1차 요법에서 부분 반응 이상을 보이신 분, 그리고 여러 중증 병발 질환이 없고 전신 상태가 좋으신 분들이 자가 이식 가능문이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언제 채집하는지, 채집하는 것은 1차 요법, 일반적으로 4주기를 하고 조혈모세포 채집을 한다든가 어떤 병원에 따라 6주기까지 하고 채집을 하는데, GCSF나 GCSF 항암제를 병합한 후에 성분 채집술로 조혈모세포를 채집한 후에, 말초에서 채집한 후에 이것을 냉동 보관한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입원할 때부터 어떻게 하는지, 전처치료법, 고용량 항암치료, 항암제로 강력하게 다발고시종 치료를 하고 환자분이 회복할 수 있게끔 조혈모세포 보관했던 조혈모세포를 녹여서 해동시켜서 정맥으로 주입을 하면은 이것이 혈액을 떠돌다가 자기 집으로 찾아가는 거죠. 골수로 찾아가서 거기서 안착을 해서 우리 혈액세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중성부와 혈소판이 회복을 해서 이것을 생착이라고 하면은 조혈모세포가 성공적으로 이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후에 이식 후에는 우리 적어도 한 2, 3개월 정도는 무균식이도 해야 되고 감염 예방도 해야 되고 6개월 후에는 어린애들처럼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이제 새로운 신약 시대에도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지, 지금까지 데이터로는 여전히 조혈모세포 이식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은 어떤 환자들은 연속해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선택된 환자들에 있어서는 연속해서 이식을 할 수도 있고,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타인 이식이죠. 타인 이식은 젊은 분들, 특히 그런 분들, 고위험군 환자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다. 그것이 오늘 강의의 전체적인 서머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